알겠어. 그럴게. 혼인신고야 당장 하면 되고 이번 휴가 때는 꼭 한국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 뵙자고. 아내의 말대로 미뤄두게 되었던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사라진 세월이었죠. 저는 아내를 만나서 미국에서 사업을 유지하며 돈을 벌기 위해 전념했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국에서 여러 비즈니스도 꾸려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았죠. 그렇다 보니 한국에 돌아가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있는 아내의 가족들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십수년간 한국에 한 번을 못 갔다는 게 말이 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아내를 위해 미국의 사업에 열중한 제 삶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타국 생활에 적응하고 사업과 가정까지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십수년도 짧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계속 무언가 바라는 입장이었고 점점 더 심적으로 안정되기보다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위독한 건강 상태로 어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은 걱정할까봐 계속 얘기를 못했었단다. 지난달에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호전되는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비를 몇 번 넘기셨지만 이제 힘들 거라고 하는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어머니, 제가 빠른 비행기편 알아보고 곧 한국에 들어갈게요. 그날 저는 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삶을 사느라 부모님을 돌보지 못한 채 자신과 타국에서 정신없이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허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아버님을 처음 만나는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에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위독한 상태를 아내에게 전하지 못했고 우선 편찮으신 상태로만 말하고는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경비를 챙겼고 회사도 문제없도록 급한 일들은 지시 전달을 해두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하며 함께 가자고 했지만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혼자 다녀오기로 만류했습니다. 아내도 내 심경을 조금은 이해했는지 금세 이해해주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새벽, 공항은 꽤 추웠습니다. 커다란 폭우로 미국을 떠났던 날과 너무나 다른 밤 공기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마음도 스산했습니다. 피곤할 여유도 없이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왜소한 모습으로 늙어 있었습니다.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저만 살기 바빴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아내와 타국에서 살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내가 너희를 못 챙겨준 게 미안하구나.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의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해와서 나도 이제 마음을 추스르며 준비할 마음으로 있었단다. 작고 마른 손으로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간 어리석게 부모님 생각도 못하고 살아온 저 살기에만 급급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위독한 상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가족과 함께 아내도 뒤늦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써두셨고 아버지의 사업을 통해 남은 재산의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부기관을 통해 아프신 동안에도 좋은 일을 끊임없이 이어오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누나와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뜻을 존중하여 유언장에 어떠한 이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건강한 모습의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아내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제 곁에서 가족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도 아버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가족들과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내가 미안하지. 진작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자주 뵙고 했어야 하는데. 어머님 혼자 힘드셨겠어요. 저희도 곁에 없는데 아버님 간병하시느라. 아내도 당시에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챙겨주었기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에게 상속하신 유산 외에는 누나와 제게 주신 유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오신 삶이 저희에게는 충분한 교육이고 유산이었기에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누나와 누나의 가족들은 미국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로 남은 여러 가지 정리할 부분들을 챙기게 되어 남게 되었고 아내도 함께 남아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이런 계기로 저와 함께 미국에서 살면 어떨지 의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어머니의 의사만 결정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어머니는 한국의 친인척들과 지인들을 두고 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남은 여생을 살기에는 언어 문제도 크게 걱정하셨죠. 그런 점들로 매우 망설이셨습니다. 나는 아직 한국에서 혼자 생활해도 문제 없단다. 그리고 친인척들과도 왕래가 있고 주변의 지인들과 만나는 게 지금은 가장 마음이 편해. 어머니, 그래도 몇 년 사이라도 더 연세 드시면 제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1, 2년만 고민해보시고 꼭 모시고 살게 결정해주세요. 그래, 너희 마음은 충분히 알지. 나도 생각을 해볼 테니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꾸나.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어머니 혼자 한국에 두고 가는 발걸음이 편하지 않아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어머니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어머니의 뜻을 당장 바꿀 수는 없었죠. 몇 주 동안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 뒤 아내와 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챙기던 어느 날, 저는 일생일대의 최대 고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부하던 지방의 한 기관에 들러 관계자들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잘 정리한 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진눈깨비로 점점 차량이 많아지고 있었고 속도를 내던 차들이 늘던 그때 어디선가 추월하며 나타난 차량은 제가 타고 있던 차를 덮쳤습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만취 상태였고 저는 사고가 난 상황을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저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두 다리는 무릎 아래로 절단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어머니와 아내는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흐른 건지 가늠할 수 없는 정신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친 어머니와 아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신이 들어요? 나 보여요? 얘야, 엄마야, 정신이 드니? 그들을 보면서도 저는 몽롱한 정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제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정신이 회복이 되어가는 동안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누워있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출혈이 심했고 얼굴은 물론 상반신 골절의 상태도 심했으나 몇 차례의 대형 수술로 겨우 회복을 해가는 상황이었고 절단된 다리는 의족으로 대체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최선이었던 겁니다. 의식이 없던 상태부터 의식이 회복하는 상태까지 그리고 몇 차례의 대형 수술을 거듭하는 동안 몇 달이 그렇게 흘렀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아내가 급히 연락을 취해둔 상황이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서라도 저를 살리도록 한국의 명의는 모두 수소문하게 했고 겨우 생명을 구한 저는 많은 경제적 손실 대신 삶을 살게 되었지만 불구였습니다. 아들아, 이렇게라도 돌아와서 고맙구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새겨 들으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채워가는 것이 생긴단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 다리를 잃었지만 귀한 목숨을 구한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아보자꾸나.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는 어머니는 펑펑 우셨고 그때 제 두 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꿈에도 나오지 않던 상황을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던 저는 한동안 우울증까지 겹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사이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저의 상황을 도우려고 했고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의 우울함으로 오는 짜증과 화는 아내의 마음을 더 괴롭히기까지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도 예상했던 게 아니고 당신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나를 떠나도 충분히 이해할게. 가도 좋아.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내 사업과 명의로 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당신에게 보탬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요? 내가 당신과 결혼식은 안 했지만 혼인신고한 이상 나도 당신의 아내로 살아왔어.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 나는 당신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어머니를 돌보며 기다렸다고요. 당신은 나를 생각해주는 말이라고 꺼냈겠지만 나는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내는 끝까지 상황과 나를 견디며 버텨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게 된 저와 미국에서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회사도 모두 처분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는 동안 한국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던 아내를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집도 정리가 필요했고 그렇게라도 정리된 돈으로 아내라도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1년 정도 점점 더 소멸해가는 제 사업과 재정적인 생활을 겪던 아내는 점점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버렸죠. 자연스럽게 사업도 처분되면서 수년간 저의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어머니의 생활비로 쓰면서 바닥이 날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누나도 제 소식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도 당뇨 합병증으로 급속도로 악화된 건강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겪게 된 사건들을 숨이 붙어있는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생각해보면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쉽게 기죽거나 굴복하지는 않던 저는 늦은 나이란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이죠. 처음에는 다리가 없어서 두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우울증을 이겨내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기관에서 오히려 저의 소식을 알게 되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기술이 꽤 익숙해졌습니다. 다리 없는 장애인이라며 타인의 눈총도 많이 받고 제 삶에 관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모욕도 많이 당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인연이 되었던 사람들은 저를 외면했지만 기부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경제적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욕심 없고 순박한 사람들과 연을 맺으며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겨주신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병원비로 모두 쓰게 될 수도 있었으나 겨우 남겨주셨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계기로 변두리 집에서 가까운 주변에 일을 찾았고 구두 닦이며 편의점 알바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시도하고 도전했습니다. 차츰 동네 사람들과도 알게 되면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번 돈은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았죠. 차곡차곡 모아놓으며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순환으로 치료비, 휠체어 값, 입원비 등등으로 모조리 다 소진된 상태라 자산이 없었기에 더욱 악착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래도 그 돈 또한 어려워진 생활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베풀며 살았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형편을 안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면 도와주는데 아끼지 않았죠. 주변에서는 저더러 제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우려 하냐며 바보, 등신이다 손가락질했지만 그럴수록 나누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때에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집이 제게는 커다란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죠. 어릴 적부터 남을 돕는데 아끼지 말라고 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어려울수록 더 행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알뜰살뜰 야금야금 모으며 살았고 남을 도와도 부족함 없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겨울이었고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휠체어 조정을 잘못하고 말았죠. 옆길로 새는 바람에 그만 주차되어 있던 페라리 차량 한 대를 살짝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순간 고급 외제차라는 생각에 얼마나 흠집이 났을지 변상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돈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휠체어를 후진했고 차 상태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연락처가 쓰여 있었고 살짝 찍힌 자국이 남아 있어서 연락해서라도 사실을 차주에게 전하려고 전화하려던 찰나였습니다. 혼자 어찌할 바를 몰라 난처해하던 그때 마침 저 멀리서 당황해하는 저를 향해 누군가 손짓을 하며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다가오는 한 남자는 가까이 다가올수록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차의 주인이구나 싶을 정도로 고급 명품을 두른 듯 귀티가 철철 흘렀습니다. 작년의 남자는 차 앞에 서서 차의 상태를 살피더니 저를 향해 묻더군요. 혹시 제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서 그러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길이 미끄러워서 휠체어 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만 차에 흠집을 남기게 되었네요. 수리비나 도색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변상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차량의 상태보다 저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너무 유심히 저를 쳐다보고 살펴보기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흠집이 많지도 않은데요. 그렇게까지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필요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차에 부딪히면서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차보다도 저의 상태를 물어보며 예의 바른 그의 태도에 저는 더욱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넨 종이에 연락처와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보더니 한참 동안 저를 다시 쳐다보았고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당황했지만 차가 흠집난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 없어 연신 그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우실 일까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변상 드릴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그런데 그는 생각지도 못한 말로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형, 저예요. 똘이에요. 저는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고 많은 일들로 과거를 쉽게 떠올리기에 험난한 일들이 뒤덮여 살아왔으니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형이라고요? 형! 대학 갈 때까지도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제 아버지 장례도 함께 해주셨고 항상 형을 그리워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혀 떠오르지 않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친동생처럼 아꼈던 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멋진 장년이 된 그와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자 그때서야 어렴풋했던 머나먼 세월을 넘어 우리의 많았던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그를 알아보게 되면서 저 역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멋진 장년의 모습으로 성장한 그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형, 제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는데요. 형도 미국으로 떠나고 저도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남기지 못하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 또리와 저는 한참 동안 차 앞에서 부둥켜 안은 채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의식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베풀어준 학비 덕분에 졸업 이후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고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을 거두며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성공해서 만나면 은혜를 갚겠다며 악착같이 일해왔고 힘들 때마다 저와 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버텨왔다고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통곡으로 재회한 우리는 그날 이후 어릴 적의 모습처럼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의족 선물은 물론 제가 하던 허드렛 일을 모두 정리시켰고
제가 늘 해왔던 선행을 이어가게끔 그의 회사에서 기관에 기부하는 일을 도우며 일할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생각도 못했던 호강까지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또리와의 어릴 적 인연이 지금의 저와 만나게 될 줄도, 그리고 잘 살던 제 형편이 갑자기 무너지게 될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베풀며 살아온 삶은 분명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베푸는 삶은 받는 사람에게나 베푸는 제게 더 큰 희망을 전해준다고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필요한 손길을 나눌 때 세상에 살아갈 의미와 희망이 커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불행이 찾아왔을 때 저는 잃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우울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분명 얻는 게 더 많은 삶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크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참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전히 희망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남과 나누며 베푸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